아 고맙습니다. 우리 첫 방송이고요. 처음 방송 들어와 준 영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색해 죽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해 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좀 읽어 나갈 책인데요. 막 책을 제가 주구장창 읽진 않을 거고 그냥 한 챕터 한 챕터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할 거고 뭐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채팅으로 의견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 첫 챕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삶은 고해다."라고 써 있는데 영화 달콤한 인생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달콤한 인생 보면은 황정민이 이제 이병헌한테 이제 칼로 막 찌른 다음에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위대한 진리라는 겁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고 마냥 행복할 수는 없다가 이제 불교의 사성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 삶이 항상 행복할 거라고 재밌을 거라고 즐거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살면은 작은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아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자기 비하들로 많이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삶은 고통이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아 원래 그런 거구나 하겠 그런 거구나.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쪼끔은 기대치가 낮아지고 편하게 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거에 감사하게 되고 삶이 계속해서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냥 내 삶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고 즐거워야 되는 거고 늘 그런 마음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생이 힘들 때가 많지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그런 불행의 근원 중에 하나가 'SNS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제 인스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진 않는데 인스타를 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비교를 낳잖아요. 비교가 사람을 얼마나 옥죄게 만들고 숨 막히게 만들고 분명히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하루하루 감사할 게 많은데도 굶어 죽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을 계속 찾아가지 않나. 그러면서 불행하게 인간을 만들지 않나.' 영권 님도 인스타 안 하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를 접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행복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격한 발언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인스타만 지워도 출산율이 2.0 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교 속에 살다 보니까 참 많이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인스타를 하면은 주로 이제 해도 그런 것만 합니다. 이제 뭐 리뷰 이벤트 뭐 어디 어디 버거 리뷰 이벤트 하면은 뭐 감자튀김 공짜, 콜라 공짜 이러면은 그거는 합니다. 그러기 위한 계정이 있어서 제 인스타 계정 친구들을 보면은 다 기업들밖에 없어요. 개인은 아무도 없고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갖고 참 재밌는데 네. 어쨌거나 그렇게 인스타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또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삶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문제에 휩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는 감사합니다. 짠돌라님 잘생겼다 해주셔서. 네. 갓 태어난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막 그게 힘드니까 막 울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는데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막 울어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저귀에다가 변을 보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울고 배고프면 또 울고 자고 싶으면 또 울고
어쨌거나 인생이라는 건 계속해서 문제가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두 분이나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두 분이나 들어와 주셔서 각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짧게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그냥 계속 저 혼자 떠들겠습니다. 네. 그냥 계속 저 혼자 떠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여친이 안 생겨요. 여친이 안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게임 오버. 예. 저도 여친이 없는데 왜 없을까요? 자, 여친이 안 생긴다고 말하시는 분에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일단은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개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다리가 짧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네. 다리가 짧은 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에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나요? 다리가 짧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이 문제거든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다리가 짧은 것 자체는 그게 문제라고 여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을 대상이냐? 그거는 좀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님이 다리는 짧아도 얼굴은 잘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이겠죠? 뭐 다리가 짧더라도 또 다른 수많은 개인의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키만 작은 남자와 키도 작은 남자. 자, 다리만 짧은 사람과 다리도 짧은 사람. 저는 연구원님이 다리만 짧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짠돌람님께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공감 능력이 모두가 높을 필요는 없고요. 공감 능력이 낮더라도 말 그대로 능력이기 때문에 개발하면 됩니다. 쪼끔씩 노력하면 되고 공감하는 척하는 건 누구나 연습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공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앞에서 막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못 하더라도 뒤돌아서서 역지사지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내 입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해 주고 위해 준다면 저는 그게 진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짠돌라 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공감 능력이 혹시 떨어진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리액션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까요? 유튜브가 원래 이게 반응이 느린가요? 제가 잘 안 해 봐서 처음이라. 제가 약간 로봇입니다. 그럼 뒤돌아서서도 그 사람 생각을 안 해 주나요? 아니면 생각이 쪼끔씩 드나요? 어떤가요? 렉 걸린 거 아닙니다. 유튜브가 약간 반응이 느리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다른 스트리밍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딜레이를 최대한 없앴는데도 약간 느린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짠돌람 님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거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공감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뭐 지금도 그렇게 "공감을 잘해 준다."라는 말을 듣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거는 뒤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앞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 맞아. 그래 뭐 그래 그랬구나. 어쨌구나 저쨌구나.' 해 놓고 막상 뒤돌아서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그런 일들을 정말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해 주고 고민해 주고 그다음에 얘기해 준다면 나중에라도 저는 그게 진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황당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게 나는 열심히 막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 까먹은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뭐 '해결됐다. 뭐 괜찮다. 자기도 잊고 살았다.' 저는 뭐 차라리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남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과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시겠다고.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과 공감 능력은 그렇게 크게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마음이 따뜻하고 그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사랑한다고 또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그게 곧 뭐 연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연애를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방송인데 굉장히 참여를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삶의 힘든 문제들을 잘생겼으면 공감 능력이 필요 없을 텐데 짠돌라님 잘생겨서 공감 능력이 필요 없는 삶이 되신 거 아닐까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알고 보니 기만자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잘생겼으면 공감 능력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 말에 굉장히 또 저는 공감이 됩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위로 해 볼게요. 네 잘생겼으니까 거울 보면서 자기 위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네요. 네. 이러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뭐 절망, 비애, 슬픔, 외로움, 죄책감, 후회, 분노 뭐 등등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몸도 아픈 실제로 그런 육체적 고통과 비슷하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문제는 무조건 직면하기 전에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것들을 직면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직면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이제 청소년들 주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해요. 치과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충치가 생기면은 양치질을 하고 아무리 막 빡세게 막 한다고 해도 그 충치가 사라지지 않고 치과를 가야만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치과를 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냅두면 충치가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바로 직면해서 충치를 치료하듯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충치를 앓게 되면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치과를 가야 하는구나.'를 배우거나 아니면 평소에 '내가 이렇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잘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배우듯이 마찬가지로 벤저민 프랭클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삶에서 배워가고 성장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지만 '아 내가 부딪혀야 되는구나.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좀 격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고통의 감정,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는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게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작가가 정신과 의사라서 아무래도 그런지 몰라도. JSK님 "직면에도 연습이 필요할까요?"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직면을 잘한다는 동의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그렇게 직면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기 바빴고 남이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다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직면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직면에도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직면하는 연습이 혹은 직면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회피 성향이 있고 의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남에게 떠넘기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지, 그거를 막 내가 떠안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갖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어른이라는 거는 내 문제를 껴안을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어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남의 문제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 줄 수 있다. 그거는 좋은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를 떠안기 전에 내 문제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를 항상 처리하려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갖고 일단 사소한 것들부터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하기 싫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설거지를 언제 하냐? 밥을 먹기 위해 한다. 그러니까 밥 먹기 직전에 이제 그릇이 없으니까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MBTI가 많이 유행하니까 P성향 분들이 특히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극J이긴 한데, 저는 옛날에 근데 P성향이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은 P성향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은 J성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 바뀌어 갔냐? 일단은 회사가 일단 저를 그렇게 많이 바꾼 것 같고, 밥 먹기 전에 설거지하는 건 좀 힘들죠.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그때도 제가 그냥 다 설거지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근데 동생도 미안했는지 본인도 설거지를 굉장히 열심히 해 줘서 제가 늘 그게 고맙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직면에도 연습이 필요하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 설거지 이야기 공감 가시는군요. 하이림님. 하이림인가요? 히림인가요? 어쨌거나. 그 같이 사는 사람이 만약에 설거지 안 하면 굉장히 제 성향들은 굉장히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 성향들은 어떠냐면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냥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은 어쩔 때 가끔가다 이제 같이 사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데, 저는 사실 좀 옛날에는 그게 많이 화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게 그 우애를 깨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게 하느니 그냥 내가 한 번 더 노력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JSK님께 대답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직면에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직면해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생들을 뽑을 때도 이런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뽑거든요. 그 이유가 고등학교까지는 숙제나 이런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지만 대학교를 가면은 과제도 내가 해야 되고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시간표도 내가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그 직면하는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시간표 짜는 거 미루지 않고 해야 되고 시험 공부하는 거 미루지 않고 해야 되고 과제 같은 거 미루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저도 대학생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하기보다는 그날 바로 하기보다는 시험 직전 가서야 이제 벼락치기 하고 또 이제 과제 내기, 레포트 내기 전날 가서야 뭐 밤새서 과제하고 이런 기억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과제는 하루 전날이죠.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P성향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 보면 "왜 그런 과제나 아니면은 뭐 해야 될 것들을 바로바로 안 하냐?" 하면은 "막판에 가야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강한 힘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때 가야만 어떤 능률과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P성향이 나쁘고 J성향이 좋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직면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직면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 삶의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 말고요. 뭐 양치질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밥을 차린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작은 집안일들부터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다 보면 직면하는 것들이 연습이 되고, 그러면 조금씩 더 큰 일들, 또 이제 뭐 공통적인 일들, 공적인 일들,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연습해 가다 보면은 직면하는 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짠돌라님, 극한으로 몰아쳐야 능률이 나옵니다.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삶을 많이 극한으로 좀 몰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회사도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할 때 좀 능률도 나오고 또 '삶이 재미가 있지 않나. 좀 보람이 차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 삶의 어떤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면 그 직면하는 태도를 키우든 뭐 어쨌거나 인격이 성장해 나가려면 중요한 것은 자기 훈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훈육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만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어린 친구들에게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훈육, 그러니까 나 자신도 분명히 훈육의 대상이고 훈육을 이제 죽을 때까지 좀 끝까지 해내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이 4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진리에 대한 헌신, 균형 잡기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짠돌람 님이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는데 참 재밌게도 이러한 자기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나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고 타인에 대한 사랑도 포함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참 재밌게도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위해서 어떤 자기 성장이나 자기 계발이나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이제 느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책을 더 읽다 보면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언가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랑하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물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 인생을 굉장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얘기,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입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즐거움을 좀 나중으로 미루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거움을 좀 앞으로 당겨오는 편인가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건데요. 자,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험들을 혹시 해 보셨을까요? 저는 과거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이림 님은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현재 이제 막 열심히 한다. 그 말씀이실까요? 전 저는 지금 행복을 포기하는 스타일. 짠돌람 님께서는 반대로 즐거움을 좀 미루고 나중에 올 행복을 바라보시는, 하이림 님은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두 의견 다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두 의견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삶의 스타일에는 항상 정답이나 혹은 오답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스타일대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이림 님께서는 지금이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셔서 열심히 사신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 의견에 반 정도는 동의하고요. 이제 반 정도는 또 제 기질상 짠돌람 님처럼 저도 지금 행복을 약간 포기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좀 지금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살고 지금의 순간을 누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인도 속담이었는지 인도 격언이었는지 아무튼 정확하진 않은데 출처가 그런 문구를 봤어요. "사람이 과거에 살면 후회 속에 살고 미래에 살면 걱정 속에 산다. 염려 속에 산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현재를 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좀 많기도 하고 지금도 늘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도 사실은 짬돌람님 말씀처럼 그래서 늘 이제 좀 미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사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내가 40살 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서 좀 '현실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인생관도 많이 바뀌고. 저도 극J이긴 한데 성인 ADHD 같이 좀 발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순간순간 집중하고 소중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소중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늘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 갖고 항상 행복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런 삶의 태도로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자극을 받고 도전 의식도 느끼고 그렇긴 하는데, 참 이게 또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순간에 집중한다고 또 말씀을 주셔서 또 생각난 얘기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동생분, 굉장히 귀여운 친구입니다. 어쨌거나 그 회사를 다니고 하면서 번아웃이 온다고 하잖아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막 주말만 기다리고 현재 막 '이 직장을 내가 왜 다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느 책이었나 동영상이었나 제가 봤던 게, 그날 내가 느껴야 되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려고 할 때 번아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사실은 회사에 가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회사에 사는 나는 가짜나.' 그리고 '퇴근하고 혹은 주말을 사는 나만 진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회사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은 생업이니까 다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잖아요. 회사를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힘들 때도 많은 것 같고, 사실은 회사에 있는 순간들도 가짜가 아닌데 마치 '회사에 있는 나는 가짜 인생인 것처럼 내가 살 때가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할 하게 될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삶도 진짜잖아요. 분명히 진짜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회사에서 느끼는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도 나거든요.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회사에서 번아웃도 온 적이 있었고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그때 그날그날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게 긍정적 감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내가 집중을 하니까 내 삶이 역설적으로 충만해지는, 좀 가득 차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이 '진짜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하루하루를 좀 충실히 살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그랬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말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좀 인생 자체가 너무 외롭고 불안해지지 않을까? 또 불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미루기보다는 순간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미루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마인드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고 혹은 뭐 모의고사고 수능이고 이런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막 잔소리 안 해도,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이제 도망가는, 아까 말했던 그 직면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건데, 그렇게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 쇼츠를 막 3 시간 4 시간씩 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해결법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워할 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습관으로 만들고 즐거운 일을 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앞으로 당겨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즐거운 일은 시키지 않아도 그 한계치에 도달하면 합니다. 아무리 이제 내가 미루고 미뤄도 정말 너무 게임하고 싶은데 하면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좀 그 시험 기간에 게임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뭐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게임을 하면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 준비만 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험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수험 기간이 끝나고 수험에 합격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한 후에 그 직업 혹은 그 일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때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줄 아는 그런 용기와 어떤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 기간에는 뉴스도 안 보던 책도 재밌어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많이 공감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시험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정치와 시사에 대해서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연예 기사 지금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는데 연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예 기사도 그때는 막 누구랑 싸웠다더라, 누구랑 이혼했다더라 막 이런 거 막 다 알게 되고 또 저 고등학생 때도 이제 백분 토론을 고2, 고3 때는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챙겨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백분 토론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물론 이제 재밌는 패널이나 재밌는 어떤 그런 화제가 던져질 땐 재밌지만 백분 토론 정말 재미없는데 보통은. 고2 때 고3 때는 어쩌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근데 재밌던 거는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반 친구들도 백분 토론을 다 보고 오는 거예요 다. 저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백분 토론을 다음날 보니까 다 보고 와서 다음날 공부 안 하고 백분 토론으로 그 주제로 우리끼리 또 편 나눠서 또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일이 사실은 꽤 매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 갖고 진짜로 시험 기간에는 뉴스도 재밌고 책도 재밌는데 그래 갖고 또 꼭 고등학생 때 꼭 누가 또 신문을 갖고 옵니다. 신문 사실은 진짜 잘 안 보는데 시험 기간이거나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신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정치인 누가 이랬고 저랬고 뭐 스포츠면은 뭐 원래 재밌지만 뭐 연예면도 그렇고 원래 관심 없던 거 경제도 막 재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쪼끔 견문이 넓혀지는 좋은 경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책이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었던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났던 그 내담자 환자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물론 그대로 실진 않고 당연히 각색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례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갔나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케이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갖고 "케이크를 어떻게 드세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내담자분이 "크림을 제일 먼저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림을 먼저 먹는 게 뭐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거를 좋은 책의 재료로 씁니다. 케이크에서 크림을 먼저 먹는 습관부터 출발을 해서 일하는 습관들을 살펴봤는데 이 내담자분께서는 자기가 하기에 쪼끔 즐거운 일에 시간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 6 시간은 하기 싫은 나머지 일로 채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의 능률이 너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도 케익에서 맛있는 크림 부분 하나를 먼저 먹는 그 습관이 물론 이제 책이니까 좀 각색이 있었겠지만서도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발견을 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맛없는 부분부터 먹어라." 물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고통과 즐거움의 맛보는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의 즐거움만 쫓아라 뭐 쫓지 말아라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은 즐거운 거는 쪼끔은 뒤로 미루고
고통을 먼저 앞으로 가져오는 혹은 즐거움을 내가 선택해서 앞으로 가져오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즐거운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하게 되고 그냥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을 그냥 억지로 떠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을 먼저 하든지 간에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어쨌거나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고통을 맞고 극복함으로써 즐거움이 더 늘어나게 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품위라는 면에서는 그 즐거움을 앞으로 당겨오는 게 때로는 품위라는 거를 뭐 떨어뜨린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고상해지고 말이 이상한데 단어 선택이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좀 더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을 좀 앞으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짠돌남님 야구 동영상만 봤는데 야구 동영상 재밌죠? 저도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많이 봤고요. 이제 친구들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있고 패드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는 PMP라 그러죠. PMP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PMP. PMP 아시는 분 계신가요? PMP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빼박 아재. 네. 어쨌거나 PMP PMP 써셨군요.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MP의 이제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얘기 그만하죠. 네. 어쨌거나 PMP에 이제 그렇게 하고 공유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또 화두가 되는 게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도 있고 또 유튜브에 좀만 검색해도 이제 도파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파민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뇌과학에서 어떤 우리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뭔가 어려운 일을 성취를 했을 때 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사냥을 옛날 수렵 채집 시절에 사냥을 성공하거나 뭐 어려운 뭐 건축을 성공하거나 했을 때 그런 어떤 성공의 쾌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열심히 살게끔 만드니까 이 생명체를. 그런데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쉽게 도파민이 분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이런저런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너무나 쉽게 즐거움을 얻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야구 동영상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뇌과학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위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파민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파민 관리를 해야 삶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일에서 어떤 권태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멀어질 수 있는데 순간순간에 도파민을 쫓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삶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발전이 없어지고 좀 더 나은 삶으로 추구하는 게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하이림 님이 얘기한 그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 순간에 집중하는 거랑은 많이 다른 부분이라는 걸 쪼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랑 좀 많이 다른 방향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 많이 사실은 좀 현대인들은 많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런저런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아이들 보면은 사실은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예를 들면은 차라리 게임을 실컷 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진짜 "게임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이런 짧은 단막 동영상, 짧은 동영상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3 시간이건 4 시간이건 계속 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의 효과가 있냐면 게임을 하면요, 아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짧은 동영상들을 쪼끔씩 보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 봤을 때 그런 짧은 동영상을 볼 때는 막 4 시간, 5 시간, 6 시간씩 심지어 밤새서 보고 다음날 이제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졸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게임을 한 2 시간, 3 시간 빡세게 하고 끄면 된다는 거죠, 만족이 된다면. 물론 만족이 될지는 쪼끔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물음표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스마트폰에 쇼츠나 이런 뭐 틱톡이나 이런 짧은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또 문해력이잖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문해력이란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도파민이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짧은 글이나 짧은 콘텐츠들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 글이나 긴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는 게 분명히 개인적인 삶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도파민이 이제 과다 분비되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는 게 힘들고 계속해서 짧은 것들만 찾아가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서점에 많이 베스트셀러로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짧은 단편 에세이들이 많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요. 저는 그게 과연 스마트폰의 보급과 아무 상관이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짧은 단편 에세이들이 이제 유행하는 것과도 분명히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잘못됐냐, 뭐 죄 짓는 거냐,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어떤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갖고 온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도파민에 쉽게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들. 사실은 마약이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약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이제 정해진 때에 뭐 사냥이 성공하거나 일을 성취하거나 책을 다 읽거나 내 하루의 일을 끝마치거나 이럴 때 분비되게 돼 있는데, 그 막혀 있는 댐을 허무는 게 이제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쉽게 그런 도파민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마약을 더 찾게 되고 더 센 걸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삶이 좀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 봤으면 하는 거는 행복과 쾌락은 별개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나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실제로 30 대가 넘어가면 도파민 분비량이 점점 제 의도와 상관없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행복감이 약간씩 줄어든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20대 때와 지금의 저는 약간 '행복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때는 행복이 스파클링 같았어요. 그냥 뭘 해도 즐겁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생겨서 손만 잡아도 너무 막 짜릿하고 손끝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고 막 그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자친구와 뭐 손 잡는 거 물론 불행하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행복하지만 어떤 뭐 짜릿하게 막 전기가 오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깊은 교감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의 색깔로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행복의 색깔이 스파클링에서 약간 라떼로 바뀌지 않았나. 약간 뭐랄까요? 슴슴하고 좀 담백하고 좀 마일드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이림 님이 유유해 주셨는데 유유인 것도 맞고요. 사실 좀 슬픈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삶이 변해가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이제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보기 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제가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고 변해간다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라떼의 행복, 라떼는 말이야 그거 아니고요. 그 카페 라떼 같은 뭔가 우유가 들어간 그 슴슴한 행복이 저는 요즘엔 행복이라고 많이 느끼고요. 반대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느꼈던 그 쾌락이 주는 행복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쾌락을 굉장히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쾌락 중에 하나가 5 학년 때인가요?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교 5 학년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롯데월드를 갔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지금은 구슬 아이스크림이 뭐 편의점에도 팔고 아이스크림 뭐 할인 매장에도 팔고 여기저기 많이 팔지만, 그 당시에는 구슬 아이스크림은 놀이동산 가야만 굉장히 고급템이었어요. 고급템. 그래 갖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구슬 아이스크림은 그때도 2,000 원이고 지금도 2,000 원인데 그때는 2,000원 굉장히 비싼 돈이었거든요.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가 막 300원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준 용돈 중에 2,000 원을 거금을 털어서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구슬 아이스크림 이제 드셔 보셨겠지만 그 있잖아요. 딱 입에 그 구슬들이 달라붙고 막 그러면서 사르르 녹으면서 입 안에 이제 초코맛 샀는데 초코맛이 쫙 퍼지는 그 느낌. 그게 초등학교 5 학년 때인지 중학교 2 학년 때인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어느 날 저번에 주말에 이제 좀 일에 대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주말에 좀 뭔가 허할 때, 공허할 때, 약간 번아웃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그때 문득 그 구슬 아이스크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갖고 집 앞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길래 가서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쪼끔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 인생이 지금 불행하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느끼는 그 행복의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지 않았나. 옛날에는 그런 좀 예전에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많이 쫓았다면 지금은 좀 이상하게도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인데 반대로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구나라고 최근에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뭐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절대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그런 나를 그 긴 시간 동안 바라봐 주는 사람들, 그런 나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뭐 연인일 수도 있고 뭐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내 인생에 너무나 어떤 뭐랄까요? 행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잊고 싶어 하잖아요.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거가 너무 영광이었기 때문에 절대 과거를 잊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별로 그렇게 떠올리고 싶어 하지는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과거를 그렇게 돌아보는 거를 물론 이제 돌아보게 되지만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과거가 그렇게 막 잘 살았느냐, 멋지게 살았느냐, 혹은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좀 제가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힐링이 되고 좀 많이 깨달음도 얻고 그랬는데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 또한 잊어주는 게 사람이다." 뭐 이런 비슷한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좀 치유받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과거 얘기를 남들에게 잘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은 제 과거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 얘기도 그렇게 많이 꺼내지는 않아요. 예.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 친구들은 제 못난 과거를 알기 때문에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얘기하고 놀리고, 놀리고 또 놀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가장 친구 중에 하나가 맨날 저에게 이제 옛날 여자친구들을 순서대로 맨날 나열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여자친구들을 막 다 잊었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는데 그 친구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름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워낙 막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 옛날 여자친구들을 순서대로 순서를 한 번도 안 틀려요. 저도 맨날 순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순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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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웃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저는 사실은 그래서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그 사람도 당연히 나랑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옛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옛날을 내가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진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인데 계속 과거 얘기를 하면은 그 과거에 매이거든요. 저는 종교는 없는데 옛날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좋아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이 맞나?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뭐 종교를 가지셨든 안 가지셨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이 읽어보면은 그게 어떤 대목에서 나오냐면요. 과거의 죄를 묻는 그런 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혹은 이제 열심히 살면은.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과거의 나의 기억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그 2000년 전에 성인이 한 말과 지금 심리학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니까 그게 참 재밌다고 느꼈고 저는 그래서 학생 시절에 재밌게 봤던 만화책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우리 눈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 눈이 어떤 만화냐면 그 이제 이 두 친구가 나요. 주인공이 두 명인데 두 명 다 이제 전학을 왔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학을 왔는데 두 친구 다 이제 그전 학교에서 자기 삶이 싫은 거예요. 전학 오기 전에 자기 모습이. 그래서 한 친구는 아예 샛노랗게 염색해서 이제 노는 아이인 것처럼 하고 오고 또 한 친구도 또 어떻게 하고 왔는데 그래 갖고 에이핑크인가요? 에이핑크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새로운 학교로 와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만화책이니까 학원물이니까 열심히 일진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만화가 저는 학생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누구나 그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믿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응원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누구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는 그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이뤄갈 수 있길 바라고 그 이뤄가는 방법들이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그 성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과거의 나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과거의 나의 잘못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물론 이제 뻔뻔하게 살아라, 죄책감 없이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죄 짓고 살아라 뭐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행복을 이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아마 똑같은 시간에 방송을 킬 예정입니다. 오후 11시에 이제 매일 주말 빼고는 월화수목금 매일 방송할 예정이고요. 하림님 저도 즐거웠습니다. 하이림님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무도 안 들어와서 혼자 되게 뻘쭘한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5분, 6분 들어와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